2023년 환경을 생각하는 충북 ESG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ESG 포럼 상임대표 김재홍입니다. 오늘 충북 ESG 포럼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 토론회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더불어민주당 김현상 부모님과 청주중학교 총부문회장 김재국 부대표님, 그리고 반기론 고모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 ESG 포럼은 충북 도민에게 ESG의 이해 및 확산, 교육 및 컨설팅 활동을 목적으로 2022년 9월 생활 ESG 행동 청주 네트워크 발표식을 시작으로 충북 ESG 실천위원회를 거쳐 현재 충북 ESG 포럼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2023년 2월 11일 오늘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라는 주제로 ESG 분야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패널 5분을 모시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적 책임, 이에 따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미래 세대를 배려한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ESG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기후 환경적 위기, 정치 사회적 위기,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즉, 현재 세대의 발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주는 대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황사뿐만 아니라 수도권 못지않은 많은 미세먼지로 시민의 건강과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의 건강한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을 강화하는 생활 쓰레기나 산업 폐기물,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을 최소화시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러한 기후 환경 문제,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공평 문제, 그리고 경영, 정치, 감시, 거버넌스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ESG의 실천 속에서 하나씩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번 행사를 준비한 충북 ESG 포럼 공동대표 정정욱 교수님과 김용란, 이우태, 이은혜 단장님, 그리고 전영주, 조명욱, 김미선 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북 ESG 포럼 산하 ESG 교육원의 이사님들 장일상 박사님, 문용준, 이동선 박사님, 강수진, 이필재 박사님, 그리고 박금찬 대협력위원장님, 한종설 청주지역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포럼 개최를 계기로 충북 ESG 포럼의 활동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청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축사 순서입니다. 축전이 도착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께서 꼭 참석하시려고 했지만 의정 활동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축전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ESG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충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상 고문님의 축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현상 고모님은 충북 ESG 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현상 고모님을 힘찬 박수와 함께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고문을 맡고 있는 김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환경을 생각하는 충북 ESG 모임에 함께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북 ESG 포럼이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재홍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와 시선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노동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 친환경을 우선시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도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영이 아니고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 ESG 경영의 실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충북 ESG 포럼으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북 ESG 포럼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윤양택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윤양택 총동문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는 윤양택입니다. 오늘 ESG 포럼 토론회가 되겠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SG가 현 시대의 가장 핵심 뜨거운 화두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1월 초에 미국의 그 CES 가전 박람회 갔는데 거기서 큰 아젠다 중에 하나도 ESG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이야기의 아주 큰 기업들의 어떤 전시를 유심히 봤더니 ESG가 어떤 시대적인 화두는 맞지만은 아직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초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ESG 하면 그게 뭔가? ESG가 그게 뭐 상당히 어려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야 뭐 친숙한 단어지만은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아마 그때하고 같지 않나 싶고요. 지금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면 누구나가 다 수긍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아마 ESG도 그렇지 않나. 아마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얘기할 당시에 조금 지난 한 2018년도 정도 된 그런 단어이지 않나 싶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ESG라는 거를 너무 강조해서
어떤 아주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환경을 하나 더 얽어매는 어떤 그 규제로 발전하지 않을까에 대한 거를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이 사회적인, 환경적인 어떤 거버넌스적인 책임은 당연히 지되 그거를 기업을 너무 올가매는 형태대로 자꾸 사회가 변화가 돼서 가뜩이나 대한민국 또 충북이 기업 환경이 어려운데 기업하는 분들의 의지를 꺾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기업하기 더 좋은 살기 더 좋은 형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재홍 위원장님은 우리 충북대학교 동문으로서 우리 영동대학교 총장을 거치면서 아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인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아주 큰 포부를 가지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도가 또 우리 충청북도가 저는 얘기할 때 더 작게 얘기하면 우리 충북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충청도가 사람을 키우는데 우리 주위 사람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데에는 좀 많이 인색하다 평가가 있습니다. 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여러분도 다 인정할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이 우리 충청도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김재홍 회장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응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휴일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포럼이 발전하고 우리 김재홍 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면서 저희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ESG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긴 축하와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포럼의 첫 순서인 기조 섹션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라는 주제를 가지고 충북 ESG 포럼 김재홍 상임대표님의 기조 발제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조 발표를 할 상임대표 김재홍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ESG입니다.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두 번째, ESG란 무엇인가. 세 번째, ESG 실천의 핵심. 네 번째, ESG의 확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뜻은 연속적인 발전을 이어가는 것. 단순하게 사전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즉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갖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ESG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E, 사회의 S, 그 다음에 지배 구조의 G를 앞자를 이니셜을 따서 ESG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윤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경영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ESG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의 이 영역은 환경적 책임 영역입니다. 환경적 책임 영역에는 뭐 탄소 중립을 실천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원 절약, 재활용 촉진, 청정기술 개발 및 활용 등이 환경적 책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S의 사회적 책임 영역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업이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고용평등을 준수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사회 책임 영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 영역, 투명 영역은 기업이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이러한 활동이 바로 투명 경영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의 그 목적은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투명 경영을 추구하여 기업의 잠재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미연에 관리하고 방지하고 관리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ESG 경영의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대, 즉 우리는 환경오염, 기후변화, 기후위기 등에 대한 환경적 책임, 그리고 불평등, 불공정 등 사회 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미래 세대의 권리 보장 및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책임 등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ESG의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 2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랭가드가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표에 의해서 타 자산 운용사나 또 투자자들이 결국 ESG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추세보다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 도입이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 필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SG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영역 중에서 환경적 책임 영역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언론 그 보도상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기후 재앙 점점점 단어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반증하는 거냐?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22세기에는 곤충이 사라질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는 꿀벌과 같은 곤충을 멸종시키고, 곤충이 멸종된 다음에 또 동물이 멸종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도 멸종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흘러가면, 즉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즉 환경이란 말도 점점점 단어가 세지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친환경으로도 부족하니까 필환경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또 우리가 기회를 찾자라고 요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요즘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기후테크, 기후기술이라고 하죠. 기후테크는
요즘 ICT는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이죠. 사물 인터넷을 융합한 무공해 청정 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후테크에 들어갑니다. 기후기술이죠. 이러한 기후테크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기후 비즈니스, 기후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 테크와 기후 비즈니스가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테크와 기후 비즈니스의 부상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런 활동들이 지금 또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 위기는 전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영역, 사회적 책임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었죠. 작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카카오 사태였습니다. 이 카카오 사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특징짓는 초연결사회, 요즘 우리 사회를 초연결사회라고 합니다. 초연결사회를 위기에 빠뜨린 대형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가 나면서 전원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최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와 최대 포털 기업인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ESG 경영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지배구조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배구조는 윤리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모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모 대기업 뇌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뇌물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아주 일상적인 또 은밀하면서 아주 조직적인 관리형 뇌물 사건이었습니다. 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비윤리적이었으며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한 사례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관련된 기업의 주주 또 이해 관계자 거기다 우리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러한 피해도 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피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ESG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주도할 수 있다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대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 중요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아닌 주변의 이해 관계자의 이익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익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바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전체 산전 기업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ESG 투자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로 기후 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SG 실천의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대전환입니다. 석탄, 석유 등과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에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열전지 발전, 수소에너지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갖다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태양광 발전은 태양 전지와 인버터라는 장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 전지는 다 아시겠지만 빛을 쏘이면 그 전지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직류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직류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교류전기 형태로 바꾸는 게 바로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은 태양전지와 인버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전혀 오십가스를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태양광 발전이 더 급속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태양전지의 효율이 20% 안팎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태양전지의 효율을 최소 40%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서 엄청난 연구 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태양전지의 효율이 40%를 능가하는 시점이 오면 에너지 혁명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석탄, 석유 이완 발전 하다못해 원자력 발전도 저는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풍력 발전도 있는데요. 그 풍력 발전은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풍력 발전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이 바람의 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은 뭐 이렇게 바닷가, 해안가 아니면 그 큰 산맥, 그 줄령 바람이 풍부한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연료전지 발전은 일종의 화학전지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나 거기다 산소가스를 주입하면 전지 내부에서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의 직류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직류전기를 다시 인버터라는 변환 장치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교류 형태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발전 시스템을 우리가 연료전지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미래에 이 수소 에너지를 우리가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면 저는 이 자체 하나로다가 에너지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소가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지구상에, 우리 우주상에 가장 풍부한 가스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갖다 우리가 포집해서, 밀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가능하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수소가스를 어떻게 얻어 쓰냐면은 그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가스를 추출합니다. 이때 수소가스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또 어떠한 단점이 발생하냐면은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럼 이 탄소를 갖다가 공기 중으로 배출시키면 결국 기후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수소를 갖다가 그레이 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럼 석탄과 석유에서 추출하는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를 포집을 해서 어떤 탱크에 저장해서 그 탄소를 갖다가 또 우리가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정에서 만들어진 그 수소를 갖다가 우리가 블루수소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그린수소는 신재생
신재생 오십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전기분해하면 그 물에서 수소가스와 사수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사수가스는 뭐 대기 중에 방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또 이 사수가스는 또 포집해서 우리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맨 마지막 그린 수소가 결국 친환경 수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결국 수소 에너지가 그린 수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소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이 수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소는 연소도 시킬 수 있고 연소 시킬 때 석유보다 발열량이 3배가 높습니다. 연소시켜서 우리가 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이 수소를 열유전지에 주입해서 전기에너지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스가 실용화된다면 엄청난 그 에너지 혁신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SG 실천의 핵심 자원 순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활용,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유리병이나 이런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과 의미하고요. 또 재활용은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새로운 어떤 그 사용한 그 물건에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또 다른 물건으로 탄생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폐 현수막을 가지고 시장 바구니를 만들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업사이클링, 재활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좀 더 강화가 돼서 요즘에는 밀이라는 뜻의 프리와 재활용이라는 뜻의 리사이클링이 합성이 돼서 프리사이클링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 프리사이클링은 물건 구매 단계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갖다 우리가 프리사이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EU의 탄소 중립 실천 단계별 계획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이유는 결국 우리도 EU처럼 똑같이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로 EU는 올해죠. 2023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5대 품목, 즉 전기, 시멘트,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또 2단계로 2025년에 전 품목으로 확대해서 탄소 국경세를 확대 시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 또 4단계로 2035년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내연 기관차 자동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5단계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이러한 형태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물건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세라는 일종의 추가 무역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럼 가격 경쟁력,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탄소 중립 실천이고 ESG 실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 ESG 그 포럼 활동 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포럼은 2021년 5월 생활 ESG 행동 청주 네트워크 발대식을 시작으로 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충북도의회와 ESG 실천 방안 정책 마련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했고요.
또 이 아래 사진은 이제 우리 청주 세활용 시민센터와 MOU를 체결한 사진입니다. 이 포스터는 우리 충주 도민대사 ESG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가 교육 활동을 한 그런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특강을 하는 장면이고요. 또 우리 스태프들 사진입니다. 요 사진은 고등학생들, 대학생 상대로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ESG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고, 요 아래 거는 지난달 1월달에 중원 포럼에서 제가 또 ESG에 대해서 또 특강을 했습니다. 요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대학생 교육용 교재로다가 알기 쉬운 ESG라는 교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내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트렌드 두 개가 바로 ESG와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ESG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ESG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와 메타버스 경제는 향후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든 국가는 결국 ESG 경영을 도입해서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바로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할 건데, 오늘 토론회는 ESG의 확장성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ESG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측면에서 생활 ESG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정부도 ESG 경영을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국정 ESG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ESG는 단순히 기업의 경영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우리 가정도 ESG를 실천해야 된다.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데 ESG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하실 분들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두 개는 메타버스와 ESG로 현실 세계나 가상 세계 모두 ESG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기후위기와 불평등, 불공정 등의 사회 문제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ESG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ESG의 확장성에 대하여 발제를 하셨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 시민의 생활 ESG, 정부, 국정 ESG 등 ESG의 확장성에 대해서 오늘 토론에서 어떤 시사점이 도출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홍상표 교수님입니다. 풀꿈 환경재단 영상희 이사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신종건 에너지기술 부문장님입니다. 주식회사 SMC 강수진 대표이사님입니다. 한국정책방송 이규철 전문위원님입니다. 지정 토론은 홍상표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상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그 지속가능 발전과 그 ESG에 대해서 그 네 분의 토론자가 오셨습니다. 아까 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먼저 그 풀꿈환경재단의 그 여무 그 상임이사님이 오셨고, 다음에 그 기업을 대표해서 그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에너지 기술 부문장을 맡고 계신 또 신종강 부문장님도 오셨고, 다음에 또 기업체에서 그 SMC 그 대표이사를 하신 또 강수진 그 대표자님 나오시고, 또 이 정부 또 공공기관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한국정책방송 그 이규철 전문위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네 분의 그 토론자께서 그 ESG의 그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토론해 주실 거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그 토론을 심도 있게 오랫동안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다들 또 오늘 토요일 날, 휴일 날 다들 일정이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토론자께서는 한 5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또 방청석에서 질의응답할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추가로다가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토론을 해주실 순서는 저희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듯이 그 풀꿈환경재단의 그 여무 상임이사님께서 먼저 이 토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속가능 발전과 ESG라는 주제의 중요한 포럼에 지정 토론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고문님들이 많이 와 계신데 어쨌든 정계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가고요. 이제 올해로 28년째 우리 청주에서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지정토론의 내용은 이게 아마 유인물이 다 배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ESG 경영의 중요성과 생활 ESG 확장 방안 이렇게 잡아봤는데 한번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제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신 우리 홍상표 교수님께서 충북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상임 회장이세요. 그래서 또 다들 개념적인 부분은 알고 계시겠지만 1987년도 유엔 환경개발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보고서죠.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된 이후에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열렸던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계획으로 의제20일 제안을 했고, 그게 국내로 쭉 이제 확산이 됐죠. 이것이 다시 2015년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지켜나갈 공동규범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때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퇴임 직전에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그때 인류의 모든 국가들은 지속가능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SDGs 이렇게 해서 온 나라로 확산돼서 흐름이 잡혀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ESG 경영은 지속가능 경영의 가장 현대판적인 표현이 ESG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소 생소한 경험일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블랙스완, 그린스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블랙스완은 많이 익숙할 겁니다. 원래 블랙스완 개념이 나왔던 건 탐험가가 호주에 갔더니 우리가 백조 하면 하얀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까만새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확 깨트리는 개념으로서 블랙스완이란 말이 처음 시작된 건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다 보편화된 것은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또 2001년도 9.11 테러, 이런 사태들을 예측한 전문가가 있었죠. 미국의 금융 전문가였었던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통해서 국제 금융 위기를 예측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전혀 예기치 못하다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대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게 진척돼서 그레이 스완 얘기도 나왔고 더 나가서 녹색 스완, 그러니까 그린 스완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린 스완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은 경제 위기인데 기후 환경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예기치 못한 커다란 경제 위기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최근에 어떻게 다시 정리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다면 그린 스완도 부정적인 거로 인식될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존 엘킹턴이라고 하는 석학께서 2021년도에 그린 스완이라는 책을 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읽어드리면 전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책이자 긍정적이며 기하급수적 변화를 가져오는 해결책. 완전히 블랙스완을 딛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개념. 이게 이제 그린 스완으로 다시 자리가 잡히면서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청정 에너지와 탄소 없는 산업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육자곡선을 그리면서 다시 부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린 스완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그린 스완의 핵심적 수단이 바로 ESG 경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아닙니까? 사실 뭐 그린 뉴딜을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식이 좀 잘못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처음에 접근됐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008년도 경제적인 위기 상황과 동시에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실행 시스템이 바로 교토 의정서란 말씀이죠. 선진국 38개 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시작한 해가 2008년도고 이 2008년도에 UN 환경계획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러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그린 뉴딜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이게 좀 더 확장돼서 최근에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러미 리프킨이죠. 이분 얘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혹은 디지털 산업혁명으로의 그 경제사회구조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기존의 탄소 중심의 경제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녹색 경제의 새로운 시작. 이것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그 정책을 수용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린 뉴딜이라는 개념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적 의미에서도 ES 경영이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쨌든 결국은 그린 스완이 됐건 그린 뉴딜이 됐건 이런 부분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생존이 달려있는 부분이라면 결국 경제도 우리 생존을 지켜나가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나왔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뭐 ESG 개념과 관련된 부분 우리 김정 대표님께서 뭐 아주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 끝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주제입니다. 생활 ESG 경영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한테는 이제 제가 환경단체 활동을 하니까 생활 ESG로 어떻게 확장할 수 있냐를 고민해 오라고 와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제 사실은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해당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시민환경단체는 이미 투명 경영을 하고 있고 사회 책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저희 같은 환경단체는 환경도 하고 있는데 ESG 경영을 우리 풀금환경재단에 도입한다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 원래는 기업 경영에 도입하는 것이 정확한 개념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 개념을 생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시민사회 단체들, 굉장히 다종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 보수단체, 뭐 진보단체, 또 영역별 문화단체, 복지단체,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시민사회 단체들의 새로운 조직 운영 방법으로서의 ESG를 도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익단체조차도 앞으로 공익적 사회활동을 늘려나가는 것,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 또 이렇게 절차적으로 좀 잘 안 되는 데도 있으니 그러면 단체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그런 조직 운영을 하는 것,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든 모든 단체들의 공동 과제로 기후위기 문제나 탄소 중립이 실현하는 이런 것 자체가로 했을 때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조직 운영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서의 ESG라고 하는 부분이 의미 있겠다. 두 번째는 정말 시민들의 생활을 바꾸는 개념으로 ESG를 일종의 생활실천 프로그램으로 잡아나가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고 봤던 건데요. 이를테면 시민들은 그런 겁니다. 공익적 사회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앞으로 많이 늘어나가는 것.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속한 집단은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신이 속한 집단의 투명성과 민주성, 공동체의식을 높여나가는 작업들, 그리고 역시 내 삶 속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생존적인 환경 문제를 이제는 관심을 가져나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중심으로 ESG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생활 ESG로서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이제 간단히 마무리할 텐데, 좀 더 포괄적으로 ESG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 저는 아까 이제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ESG 경영, 기업에서 만든 게 ESG 경영일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는 ESG 정책, 이렇게 구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ESG 생활,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중요한 포럼이 열렸으니 이것을 계기로 우리 충북에서도 ESG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교육, 홍보와 교육, 가장 중요한 건 ESG에 관심 있는 다종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관계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우 불공환경재단 상임이사님은 이제 충북 그 지역에서 뭐 20여 년 이상 이 충북의 여러 가지 그 환경 문제를 이렇게 그 현안을 해결을 해온 아주 뭐 대표적인 그 실천적인 그 환경 분야의 그 우리 지역의 뭐 큰 그 상징적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기업을 대표해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그 기술 그 부문에 계신 그 신종광 그 부문장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기술 부문을 맡고 있는 신종광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LG 띄우고 에너지 띄우고 솔루션 에너지 또 띄우고 기술 부문이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직함은 이제 에너지 기술 이렇게 붙여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회사 이름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LG 화학에서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2020년 12월에 저희가 분사를 했고요. 그래서 1월달에 최근에 이제 우리 사주가 다 풀려가지고 직원들이 다 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직원들 10명 중에 직원 한 명이 10주를 갖고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주밖에 안 팔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그 부채 탕감용으로만 팔았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 주식은 100만 원 이상 갈 거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다 비전문가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가 왜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뭐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들하고 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아까 제가 이렇게 띄어쓰기 말씀드렸냐면 저희 회사 이름이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이게 가장 큰 혁명은 뭐냐면 에너지를 담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바게트에 담아서 옮겨 쓸 수 있고 석유도 예전에는 이게 드럼통에 담아서 필요한 데 갖다 쓰고 했잖아요. 근데 전기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고급진 에너지인데 그 고급진 에너지를 우리는 과거에 담지를 못했어요. 담지 못했으니까 댐을 만들어서 물을 올려서 야간에 이제 그 물에 있는 물의 양으로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조절하거나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니면 다 그냥 다 써버려야 됐고 항상 잉여의 전기를 만들어야 됐고 이런 악순환이 됐었는데 이제는 배터리라는 것으로 해서 전기를 담을 수 있고 그것들이 생활 속에서 전기 자동차라도 가기도 하고 우리 그 핸드폰 다 보시잖아요. 핸드폰이 가능하려면 옛날 AA전지, 건전지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납작하면서도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이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이 에너지 솔루션인데 제 이름이 공교롭게도 에너지 기술이어서 모든 정체에 대한 것들 설비까지 만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까지는 하지 않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글로벌 모든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전략과 그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정책을 전략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실행을 하기도 하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제 그 국내 유일한 제조 공장이 오창에 저희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해외에 있지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몇 가지 좀 함께 공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ESG 경영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아까 영우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생활을 해왔죠.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소사이어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이 ESG의 E가 결국은 탄소 중립이 현재 사회적 이슈로 보면 9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부터 기업 입장에서 대두되기 시작했냐면 한 20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유럽에 있는 고객들이 배터리 만들려면 재생에너지 써야 되고 온실가스 내보내면 안 되고 배터리 만들려면 온실가스 얼마만큼 내보내는지를 공개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까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후의 동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그 이전부터 훨씬 더 그 이전부터 나와서 기업에서는 그거를 준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배터리 하나만을 제조하는 그 과정만이 아니라 배터리에 들어가는 원자재부터 모든 것들에 대한 전 과정 입장에서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광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산 가서 이거 캐가지고 하기도 하고 차량이 이동할 때도 그 차에서 메어 나오듯이 온실가스도 갖다 버릴 거고 그럼 뭐 배를 통해서 기차를 통해서 유럽에 수출하거나 하는 모든 전 과정에 걸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만큼 내보내는지를 평가하고 그것들이 제품을 평가하고 고객에서 제품을 사가는 중요한 가치 잣대로서에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는 유럽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온실가스가 0인 상태로 전기 에너지는 다 100% 재생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재생에너지가 100% 전환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오창 공장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오창 공장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60%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경영, ESG 생활, 정책이 있지만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력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전력 정책을 바라봐야 되고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것들이 제대로 나아가야 사회가 바뀌고 ESG가 생활, 기업, 정부 함께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꼴찌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입장에서 ESG를 가장 못하는 입장, 탄소 중립을 가장 하지 못하는 입장이 바로 여기 정책에 대한 부분,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ESG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조직이 ESG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ESG 비전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게 잘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신종광 그 부문장님께서 아주 이 대기업 특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그 선도하는 우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ESG 그 방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 지역의 그 중견 기업을 대표해서 그 SMC 그 강수진 대표이사님께서 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MC의 강수진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ESG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용 총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이 ESG 이전에 우리한테는 되게 많이 다가왔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을 문제없이 써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겠다는 그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ESG가 우리는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지만 역으로 보면 이 ESG는 약간은 이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보면. 왜냐하면 이 ESG는 결국 강조하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거든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권에 대한 대응이 올바로 되어진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ESG를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ESG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에 UNPRI에서 유엔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데서 결국은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이 환경사회 지배구조적인 측면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것이 최근에 와서 기후위기에 대한 변화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SG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공급망상에서 이슈가 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도 이 공급망상에서 ESG라는 활동들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에 대한 결과들을 대기업이나 그 투자를 요구하는 금융권들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된 부분들은 ISSB라는 그 국제 지속가능 기준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급망상에서 그 탄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져서 기존의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게 되면 스코프 1, 스코프 2, 그러니까 스코프 1은 직접 배출이고 스코프 2는 생산을 위해서 간접 배출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탄소의 양이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스코프 3, 협력사와 우리가 최종 소비자한테 그 제품을 전달했을 때 발생되는 탄소의 양까지 관리를 하는 스코프 3에 대한 관리까지 요구가 되면서 더욱 이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강화가 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점 더 기준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그 기업들이 그 엔드 유저라고 해요. 애플이나 뭐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공급망상에서 협력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 공급망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나이키가 파키스탄 소년이 축구공을 꿰매는 사진이 한번 이슈가 돼서 그 부분들을 나이키가 자기들이 계약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엄청 떨어졌던 일이 있었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 사장이 살아있을 때 그 박스콘에서 노동자들이 자살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애플의 기업 가치가 엄청 떨어졌던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좀 갖게 됐고요. 최근에 우리 도내 기업들도 화스너를 만드는 뭐 충주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GM에 납품을 하는데 ESG 활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증빙으로 에코바디스에서 너희들이 브론즈 이상의 메달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지역에 이제 자화전자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탄소와 관련돼서 목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는 요즘 이제 검증과 평가라는 부분들이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 경영과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들을 공시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더욱 좀 강화가 되고, 직원들을 바라보는 사회 인권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직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활동들을 좀 강화하는 쪽에 경영 활동들을 좀 강화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SMC 그 강수진 대표이사님께서 그 기업에서 지금 뭐 봉착하고 있는 그리고 ESG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국정 분야, 이 공공 정책 분야에서는 그 ESG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국정책방송 이규철 전문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규철입니다. 사실 해외 생활을 한 26년, 그리고 얼마 전에 글로벌 에미레이트 CEO를 마치고 SDGs, ESG 경영전략 실무서를 이달 정도 출판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26건 경영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뭐 다 매뉴얼 형태로 해서 쏟아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부분이,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일본의 우리 제일 교포이면서 소프트뱅크 그룹 창업자가 어느 분이시죠? 네. 손정희 이분을 어떻게 부릅니까, 사실은? 타임머신 경영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손자병법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의 필승 전략을 보면서 손정희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속도 경영이죠. 현재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변화의 선두에 서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재용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자본시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ESG, 메타버스라고 했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친환경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고요. 유럽이나 심지어 일본인 경우에는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이미 스타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쇼크를 받았고 지금 거기에 맨홀에 빠진 기분으로 저도 새로운 뭔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전공이 기업법인데요. 상법의 회사편입니다. 기업이 뭐죠? 기업은 우리가 주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주주들의 이익 분배죠. 주주의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게 전환을 하느냐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가 다르지? 이해관계자 하면 회사 내에 누가 있어요? 주주가 있고 사원이 있고, 이해관계자 또 누가 있죠? 협력회사들이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협력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있죠. 또 누가 있죠?
지역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주주의 자본시대를 넘어서 이해관계자 자본시대로 이미 접어들고 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리메카 핸더슨 교수가 쓴 책에 자본주의 대전환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해관계자들 자본주의 형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 성공한 사례. 지금 ESG? 이건 대기업이 할 일이지. ESG? 글로벌 기업이 하는 거지. 우리선 중소기업이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어쩌자고. 이 성공 사례는 사실은 일본에 있는 그린필드 가부시키 가이샤 주식회사가 뭘 하냐면 여러분들 슈퍼마켓 가면 샐러드 보시죠? 채소, 냉동 채소를 그 샐러드를 생산하고 소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그걸 납품하러 사장님들이 현장 영업을 뛰잖아요. 납품하러 영업팀장하고 같이 갔더니 또 관계 대기업에 갔더니 뭐 ESG 이런 현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게 뒤다 보니까 이게 대기업들이 이미 움직이는 세상하고 우리 회사가 움직이는 회사는 전혀 다른. 그런데 이 부분에서 샐러드를 만드는 이 회사가 2020년도에 스타트를 해서 2021년도 1월에 선언을 해요. ESG 경영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이분들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시면 이 회사는 최소의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착안을 했습니다. 연간 약 17톤을 폐기하던 여주 알죠? 여주의 속 씨앗 부분을 마시는 차 원료로 착안해서 대만에 차를 만드는 업체에 공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식품의 손실 해소, 폐기물 비용 삭감, 새로운 매상이 확보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추, 양배추, 그 다음에 양파, 외피, 당근 껍질, 샐러리 잎 등을 원료로 한 야채 육수를 제품화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창고에 입고되는 채소 약 10톤 가운데 10톤이 매일 입고가 되는데 그 가운데 양배추 심지 있죠. 이것을 이 폐기 부분 약 3톤을 퇴비 원료로 만드는 완전히 성공한 케이스죠.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 취업생들이 ESG 환경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업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MZ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재 포럼에 가서 거기를 통해서 회사와 얘기를 하면서 ESG가 현찮으면 바로 젊은 친구들이 SNS에 올려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ESG 경영 전략의 그 성공 키워드는 뭐냐? 좀 더 일찍이 그리고 깊게 멀리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미래에 지속 가능한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지역 업체에서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결정권자입니다. 즉 CEO 오너의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ESG 파이팅!